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전히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죠. 당내에서 굳건한 지지도 있고 또 하나 날카로운 비판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과 공천권 포기까지 언급하시면서 당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서 화제가 된 분이세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오랜만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예, 또 청취자 앞에서 인사 나누시고 세 분 다 언론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오랜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장관님? 요즘 인터뷰도 많이 하시던데. 예. 네, 요새는 이제 서강대학교 초빙 교수로서 이제 그 특강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 특강에서 제가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오늘과 내일 이것을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동기가 돼서 언론 인터뷰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정치 얘기를 많이 물론 디지털 강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블록 정당 얘기했는데 네, 다오 정당을 얘기했습니다. 예, 다오 정당. 예. 자, 요즘 그래도 이제 정치권 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있고 오늘 또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그것도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그 전 분야가요. 예.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만 유일하게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정치권이 정말 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정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요. 저는 그 일본이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나라처럼 느껴졌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하고 이런 어떤 IT 분야라든가 벤처 뭐 이런 분야는 한국이 더 낫다. 그렇죠.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도 일본의 정치권이 너무 침체돼 있고 또 한쪽 정당이 너무 오랫동안 집권하는 어떤 이런 그 고인물이 썩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걱정도 됩니다. 사회 역동성이 좀 깨지고 있다. 네. 만약에 예산안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도 이제 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재부가 결정했다. 모든 것을 다 쥐고 예산을 나눠주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날로그식 과거에는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는 다양성, 투명성,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속도이고 연결이고 그리고 무한복제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한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어느 한 부처가 예산을 꽉 틀어쥐고서 이거 우리 이대로 안 하면 다른 부처들은 숨도 못 쉬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것이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 미국에서는 국회에서 하는 이유가 이 변화하는 그 시대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유연하게. 네, 유연하게.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초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뭐 국민위원회 같은 것을 예산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각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봐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기재부에 몇 사람 예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고지기처럼. 네, 사무관들이 이거 펜대 하나 딱 해서 너네 10억 깎고 너네는 뭐 이번에는 뭐 300억 증액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차기 국회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이런 건 또 이태원 참사도 우리 현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 대통령의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정치는 그 측은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거든요. 남의 마음, 남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 그다음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몇 차례 그래도 4번, 5번 그렇게 현장 가서 조문도 그쵸. 하고 네. 또 사과도 몇 차례 종교 집회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국민들은 예. 그때는 급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9제 날 예, 토요일이죠. 네, 대통령께서 저는 거기 가셨으면은 참 그 이 추운 겨울에 국민들의 마음이 좀 많이 따뜻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그 49제가 열리던 날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던 행사에 가셔서 술잔을 사셨던데 그 행사가 사실은 제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해서 만든 행사인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예. 근데 윈터 페스티벌. 네, 예. 근데 거기 가신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가셨으면 49제도 같이 가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국민 전체를 보듬는 대통령, 더군다나 연말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49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유교식이었나지 어떤 그런 종교적인 느낌도 좀 있긴 한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석한 분들도 전체는 아니시잖아요. 70여 분 정도인데 그 대통령이 그 역대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49제 행사에 가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죠. 예, 물론 그렇지만 네. 이번 참사는 158명이라는 그 목숨을 앗아간 더군다나 서울 한복판에서 예. 얘기됐던 예상할 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저는 참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예상하지 못했지만 막을 수는 있었겠죠. 네, 네. 예. 전 예상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시 반부터 이미 이거 압사 위험이 있다라는 신고가 계속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49제 거기 갔어야 된다. 이런 아니죠. 말씀이세요?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충격을 받았고 또 많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대통령께서 좀 어루만져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뭐 하여튼 네. 서로 어루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루만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이제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할 민주당의 상황 지금 불안한 상태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데 이제 장관님께서는 이제 분당 가능성도 언급하셔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셨는데 네. 그게 정확한 좀- 진위가 무엇이었나 많이들 다시 그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편집의 어떤 왜곡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가요? 그 예. 분당 가능성은 네. 민주당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분당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요? 네. 저희 없는데요? 근데 비대위원 수는 없다고 그래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몰랐네.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공통분모를 얘기한 것인데 제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 뭐 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누군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 누군가 또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 뭐 그것이 꼭 왜 박영선이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지만 네. 저는 제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경고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어허. 특히 저는 국민의힘 아까 조금 전에도 당원 100% 경선 룰과 예, 관련해서 전당대회 네, 얘기했었죠. 두 분이 오랫동안 말씀하시던데 저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아하, 보고 있습니다. 100% 국민 네, 경선이. 네, 네. 당원 왜냐하면 경선. 예. 물론 아까 이제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100%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한 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어떤 윤심, 대통령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든가 예.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일 때 예. 이것은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역효과를 낼 것이고 음.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민심과 당심의 그 어떤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예. 선거에서 반드시 집니다. 총선에서. 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당원 100%로 갔을 때에 대부분 그 당이 졌습니다. 당원 100%로 갔을 네, 때. 그리고 그래서 민심을 반영을 많이 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역사를 보면은요. 예.
그 약간 자만심이 들거나 아. 집권을 했거나 했을 때는 주로 이제 다 당원 100% 쪽으로 가고요. 음. 아, 우리가 위기야. 이렇게 예. 되면 이제 민심을 반영을 많이 하는 쪽으로 룰이 바뀝니다. 아하. 그럼 보통 이쪽이 이겨요. 아, 민심 반영하는 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아니, 저희가 저희가- 지난 진덕 때 예. 민심 반영비를 늘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관님 말씀하는 좀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기서 뵀는데도 생각이 같아요. 알겠습니다.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아니 뭐 있고. 저놈은 동색이지. 네, 같은 당인데 뭐 자, 우리 오직하시겠습니까? 비대위님 반론해 주세요. 아니, 100% 저는- 결정하신 분.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선거에서 망할 것 같으면 박수를 쳐주셔야지 왜 비판을 하세요? 저희 저는 당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정당에서 여론조사하는 것들을 지켜봤습니다만 예. 사실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고 선거할 때마다 야 이걸 무슨 문구 하나 놓고 계속 싸워요. 이걸 뭐 경쟁력이 우선이야, 아니야 선호도가 우선이야,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이 선거 여론조사를 오전에 해야 돼, 오후에 해야 돼, 휴일날 해야 돼. 다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걸 그렇습니다. 놓고서 그 항목 자꾸 하나하나를 놓고 그렇게 싸웁니다. 네네, 저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그 지적에 동의하는데요. 예. 근데 오늘 그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권력의 폭거라고 권력의 폭거다. 네, 이렇게 표현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골목 대장 뽑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뉴스 열심히 챙겨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저 안철수 그 의원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골목 대장 생각하는데요. 뽑습니까? 네. 그럼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왜 이런 어떤 그 반응들이 나오는가? 반응들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한나라당 당시에 그 당시에 위기였었죠. 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 당사였었네요. 천막 당사 치면서 당대표 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원 100%였나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네, 그때 아마 그 국민 여론이 많이 포함되는 예. 이제 그런 그 선거를 당원 당규를 했던- 정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 100% 이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예. 여론하고 비슷하다. 이제는 뭐 8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은요. 양당의 그 극렬 지지층들이 팬덤 정치로 인해서 당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양극화 현상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느끼고 있어요. 중도의 목소리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선거는 중도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당의 지지층들은 그냥 고정된 콘크리트. 네, 콘크리트 지지층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 찍을 사람 국민의힘 찍고 민주당 찍을 사람 민주당 20, 20씩 찍습니다. 있고. 네. 네. 그런데 이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바로 그래서 100%를 하자는 거예요. 중도층을 왜냐하면요. 흡수하기 위해서. 완전히 양극화가 돼 있어서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그 응답을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정인을 계속 미세요. 특정인을 미셔갖고 그게 전체 여론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론조사 할 때 그거를 그러니까 조정을 쉽게 하면 얘기를 됩니다.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그 여론조사할 때 그럼요. 셀을 구성할 아니, 때 그것을 가능한 건데. 예. 얼마든지 그 역선택 지금 방지. 말씀하신 그것을 할 수 역선택 있습니다. 방지란 네. 좋습니다. 뭐 그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로 당 대표를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미국은 당 대표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없는 미국 당이 얘기가 돼야 아니고 예를 되는 들면요. 겁니다. 네. 저 영국 같은 경우 이번에 수상을 뽑을 때 40만 명이 편지지에다가 각자 이름을 써서 중앙당에 보내서 알겠습니다. 당원들의 40만 표로 수상이 민주당 얘기를 해야 결정된 됐어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요 답변 듣고. 예. 그 한국처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가 어떤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이거 자체가 아날로그식 구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식 정치는 당 대표가 없죠. 오픈 프라이머리.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100% 개방형 경선. 네, 개방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공천부터.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지속 가능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보면은요. 한나라당이
제 기억에 15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년째인데요. 네. 우리나라 현대사에 보면 정당의 평균 수명이 5년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때마다 제왕적 당대표. 당대표가 나와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는 당대표를 대통령이 정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예. 이것이 이제 민주 세력이 처음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획득한 선거인데요. 이때 당정 분리를 외쳤고요. 예.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경선제라는 시스템이 절반의 성공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예. 이때 제 기억에 정청래 의원이 경선제 아니었으면 못 들었습니다. 국회에. 그때 이미 그 지역구에 유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경선을 통해서 이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이런 정치개혁,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당정분리,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말로 수백 년 앞당긴 아하. 그 당시에 영국의 언론이 그렇게 평가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어떤 과감한 개혁을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김종욱 비대위원님 꼭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고 미국 정치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미국은 해주세요. 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특파원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코커스라는 당원 제도가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 섞여 있고요. 지역마다 다르고 주마다 그다음에 다르고. 주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의원 같은 경우로 우리나라는 초선 의원들이 대개 한 40% 정도, 40-40%의 물갈이가 되잖아요. 미국의 의원들은 450 몇 명이잖아요. 그 하원 의원들이 10%도 안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주 정치가 미국의 정치가 꼭 그렇게 우리보다 알겠습니다. 더 낫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미국 특파원을 했었는데요. 예. 저는 그 국민의힘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뭐 예. 미국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이 됐을 때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또 미래 비전 없이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장관님이 비판적 입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저는 그러셨습니까? 그거 굉장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책이었다. 네. 사람들이 100일에 기자회견을 왜 하나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을 갖죠. 저가 만약에 이재명 그 당대표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미래는 이렇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기회로 이것을 바꿨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이라도 어떤 자리를 신년에 좀 뭔가를 해야 해도 됩니다. 되지 않을까요? 네, 해야 네. 됩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요. 예. 그거는 그 검찰과의 어떤 대치 전선에서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재명 당대표만큼 그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거기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거기서 할 일이고요. 당의 전략위원회 또 최고위원들은 2023년에 앞으로의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혀야죠.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했든가 아니면 이제 그건 무산됐으니까 내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뭘 사과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질문들이 나오겠죠. 이제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뭐 궁금증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기자가 됐어 한다면 예, 뭐 이런 뭐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뭐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몇 차례 있었어요. 예,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예. 스스로 목숨을 끊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진심으로 저는 좀 유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제 네, 하민수 내용을 대변인? 좀
아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 장관님처럼 이런 미래 비전이 이제 100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회의 끝에 안 한 거는 당시 예산 지금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예산 정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런 와중이고 해가지고 어차피 하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예산 처리된 다음에 신년 회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년에 한 의사가 있다. 뭐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관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근데 그게 어떤 무슨 곤란한 질문 때문에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에는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 중인 거죠. 예. 일단 확실하게 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 지금 예산도 통과해야 알겠습니다. 뭐 올해 얘기는 그런데 그 좀 윤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야당에서는 계속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따로 모임을 해서 예, 그 예, 알겠습니다. 100일 모여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면요. 시간이 많이 제가 없어서요. 반박할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그런데 없어서요. 저는 예.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야 될 가장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정치개혁 부분에 관해서 공천권 예, 관련해서. 본인이 내려놓을 걸 다 내려놓는 노무현 공천권. 대통령식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과 차별화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심을 쫓아서 보물찾기 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정치는 저는 이거는 그 아날로그식 알겠습니다. 정말 구태 정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 과정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네. 당내 논란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반대 의사도 하셨고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뭐 저는 뭐 이 정도에서 복당하신 것이 적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했다. 네, 네. 박지원 전 원장님과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아 복당 후에? 그럼요. 네, 오늘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이 두 분이 온누이 아니세요? 박남매. 박남매가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번에. 우리 박영선 장관님이 이제 당대표에 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네, 박남매 네. 중 한 명이 오면 더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오해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그거는 그냥 뭐 하는 말이고? 하는 말이죠.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박지원 전 그 국정원장님의 네. 민주당 복귀는 네. 민주당의 큰 힘이 될 것이다.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있습니다. 큰 힘이 될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정말 품이 넓은 당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얘기인데 예.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 수직적 리더십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작용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요. 예. 디지털 시대는 수평적 리더십이 얼마만큼 다양성을 흡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양성을 흡수해서 품이 큰 민주당이 되면 내년 총선 반드시 이깁니다. 이재명이 네. 혹시 사법 리스크로 위험해지면 박지원 전 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비대위원장 역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라도 당원으로서도 역할을 네, 할 수 역할을 있겠지만 아, 그런 얘기 하시면 당원 안 받아준다니까요. 받아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잖아요. 박지원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 포기를 또 주문하셔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진위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하셨던 겁니까? 네, 그거는 정확한 의도. 저의 소신입니다.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당시에도요. 100%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안을 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상당히 그게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예. 그리고 통과될 뻔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통과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저는 굉장히 발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예. 근데 지금처럼 당대표가 대통령이 입김을 불어넣는 이런 공천의 시대가 계속되면 줄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신껏 정치를 첫째 못하고요. 두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너서클이 계속 만들어지고 기득권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100% 국민 공천제로 공천권을 내려놓는 어떤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예. 예. 그런 정치 개혁을 또 새해 이재명 대표가 하길 바란다라는 네.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